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는 가전제품은 물론 생활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미래 먹거리를 알아보는 4월 과학의 달 기획 시리즈. 오늘은 인공지능의 현 주소를 짚어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조치가 타당한지를 가리는 세계무역기구의 최종 판단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패소하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허용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과학기술의 발전은 어쩔 수 없이 환경 파괴를 동반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환경을 지키면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이 무엇이고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과학 본색에서 얘기 나눠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착각에 빠져본 적 누구나 한 번쯤 있을 텐데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 우리가 착각에 빠지는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이른바 알파고 쇼크로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인공지능은 어느새 일상생활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인공지능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과학기술 분야 미래 먹거리를 조망해보는 기획 시리즈. 오늘은 인공지능 기술의 현 주소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분야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화질을 스스로 분석해 어떤 영상도 최적의 상태로 구현하는 TV 등 더욱 똑똑해진 가전이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최근 TV와 냉장고, 세탁기 등 인공지능이 탑재된 가전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질병을 진단하는 인공지능 의사와 방대한 규모의 판례를 분석하는 법률 AI 등 인공지능은 전방위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인공지능 분야 세계 시장 규모는 2015년부터 매년 평균 60%에 가까운 성장을 거듭하며 지난해 기준 19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인공지능 시장을 선도하는 나라는 미국, 중국이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 수준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78 정도입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생명이지만 국내에선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인재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어떻게 우리가 키우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도 그런 인재들이 커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느냐가 필요한데 현재는 약간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좀 뒤처져 있지 않느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미국처럼 많은 수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고급 인력 중심의 전략적인 양성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또 한편으론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정부와 학교, 기업 공동의 파격적인 노력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우리 위성이 촬영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3호와 3A호로 촬영한 중국 내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의 고해상도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위성 사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최초로 자리 잡은 상해 임시정부 유적부터 마지막 충칭 임시정부까지 임시정부 유적 8곳 중 7곳이 담겼습니다. 이론 물리학자 이휘소 박사와 농학자 우장춘 박사 등 초대 과학기술 유공자 32인의 업적을 담은 책이 나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유공자 공훈록을 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책에는 초대 과학기술 유공자의 생애와 연구 성과부터 우리나라의 지난 100년간 과학기술 정책 등을 담은 연표까지 실렸습니다. 공훈록은 별책을 합해 500여 쪽에 달하며 서적은 12일 국회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 배포됩니다.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의 최종심 결과가 우리 시각으로 오는 12일 새벽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패소하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허용하게 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조치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가리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최종 판단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WTO는 우리 시각으로 오는 12일 새벽쯤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광역지자체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수입 가능한 일본산 식품이라도 세슘 등 방사성 물질 검사를 추가로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2월 WTO는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패소에 불복한 우리 정부의 상소로 이번엔 2심 판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WTO 규정상 2심이 최종심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에 대한 최종 판단이 됩니다. WTO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일본 정부는 2심 역시 승소를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我が国としてはしっかりと主張しておりですね、これを十分踏まえた判断がなされる、このように期待をしております。 만약 최종심에서 패소해도 우리 정부가 당장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길을 터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정 결과를 즉시 이행하기 어려우면 최대 15개월까지 이행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WTO에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7월까지는 미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승소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패소할 경우엔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 그리고 해수부와 산업부 등 10여 개 정부 부처가 관련돼 있는데도 결국 이를 지켜내지 못한 데 대한 비판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공상과학 영화 등에서 상상력으로만 그려오던 블랙홀을 직접 관측한 결과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오늘 밤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남방천문대는 현지 시각 오후 3시,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0시에 벨기에 브뤼셀과 미국 워싱턴 DC, 일본 도쿄 등 세계 7곳에서 EHT, 즉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프로젝트의 첫 관측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시작된 EHT 프로젝트는 블랙홀의 외부 경계면에 존재한다는 사건의 지평선을 관측하기 위해 세계 여러 곳에 설치된 전파 망원경들을 연결해서 활용하는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사건의 지평선 관측 결과가 실제로 나온다면 1915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된 후 독일의 천체 물리학자 슈바르츠 실트가 블랙홀의 개념을 제시한 지 1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블랙홀 경계면에 대한 직접 관측에 성공하는 것이 됩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이른바 지속 가능한 개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이런 목표를 함께 이루기 위해 머리를 맞댔는데요. 이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에너지와 교통 문제 등 인간 활동에 의한 부작용이 잇따라 나타나면서 이른바 지속 가능한 개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실현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80개국 150여 명의 과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선진국부터 개발도상국까지 전 세계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 개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But the emphasis is we have to achieve all together. It applies to every country, not just the poorest countries or the most advanced countries. We really need science and technology to help us point the way to how we can actually achieve the SDGs. 각국에서 모인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과학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very aspec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requires innovation. It may be technical, but it could also simply be putting knowledge into a different setting. So as science gets new ideas, it helps us tackle the problems
in a more holistic way. 특히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중요성을 느낄 때라고 과학자들은 말했습니다. 또 이런 의미를 대중과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속 가능의 중요성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과학자들이 가장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여기에 뛰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결국은 상당수 SDG, 지속 가능 성장이 과학기술 쪽으로 해결할 게 많습니다. 과학기술계가 힘을 모아 함께 길을 만들어 나갈 때 전 세계가 공감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룰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YTN-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풀어보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얼마 전에 임신한 엄마가 간식을 많이 먹으면 예. 태어난 아이에게 알레르기가 생길 위험이 커진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먼저 관련해서 얘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임신 중에 뭐 빵이나 아이스크림, 초콜릿 같은 그런 과자류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아이에게 식품 알레르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 임신부들이 먹는 간식을 종류별로 분류해서 분석한 뒤에 네. 이 아이들의 알레르기 질환 발생률을 살펴본 건데요. 빵이나 케이크, 아이스크림과 같이 단 음식을 먹은 엄마들의 경우 아이의 식품 알레르기 발생률이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과자류의 간식을 먹으면 대부분 트랜스 지방의 섭취가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 트랜스 지방이 아이의 식품 알레르기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이 연구팀은 추측을 했습니다. 예, 사실 저는 뭐 식품을 먹었을 때 알레르기 있는 증상이 딱히 보인 적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네. 제 주변에만 해도 뭐 특정 음식을 먹고 알레르기 증상 보이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 과일에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과일이에요? 네, 그래서 뭐 조심해서 가려 먹기는 하는데 예. 저뿐만 아니라 뭐 땅콩 같은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다거나 네. 또 뭐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거나 아주 다양한 이 음식들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런 음식들도 조심을 해야 하지만 사실 이제 봄철이잖아요. 네. 봄 하면은 또 꽃가루 뭐 이런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정말 많은데 맞습니다. 특히 비염 환자 요즘 정말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봄꽃이 피면 꽃 구경 생각보다 먼저 이 알레르기 걱정을 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의 15% 정도가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 가운데 30%가 꽃가루 알레르기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는 얘긴데요. 최근에는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꽃 피는 기간이 길어지고 또 이 예. 개화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이런 현상들도 알레르기 비염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구 온난화와 같은 그런 일들로 꽃 피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꽃가루도 더 많이 날리게 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진이 발표한 관련 논문이 있는데요. 이 한국을 포함한 북반구 17개 지역의 자료를 분석을 해봤더니 공기 중에 꽃가루가 날리는 기간이 해마다 평균 0.9일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만큼 꽃가루에 노출되는 기회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네. 이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도 점점 더 앞당겨지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근데 봄철 하면은 뭐 벚꽃, 개나리 여러 종류의 꽃이 피는데 네. 어떤 꽃이든 상관없이 꽃가루가 날리기만 하면 이런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이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이 식물의 경우는 곤충이 꽃가루를 전달하는 충매화와 이 바람에 의해 꽃가루가 전달되는 풍매화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아. 봄철에 피는 이 벚꽃이나 개나리, 목련 같은 꽃들은 이 곤충이 옮기는 충매화에 속합니다. 예. 그런데 이 곤충이 직접 꽃가루를 옮기기 때문에 이런 나무들은 특별히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 나무들입니다. 아, 네. 오히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가로수들이나 잔디, 잡초 같은 풀들이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데요. 예. 꽃가루가 바람에 날리기 때문에 이 코나 입, 눈으로 들어오면서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아, 저는 벚꽃이 주범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월별로 꽃가루를 날리게 되는 나무의 종류도 좀 다릅니다. 예. 요즘 같은 3, 4월에는 참나무나 자작나무 등에서 꽃가루가 많이 날리고요. 5, 6월이 되면 이 소나무나 버드나무 또 플라타너스 등이 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꽃가루를 날리게 됩니다. 예. 여름철에도 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 잔디에서 꽃가루가 유난히 많이 날린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거죠.
여름철에도 그렇게 꽃가루 증상이 나타나면 네. 특별히 뭐 봄만 주의해서는 안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봄이 되면 이 실제로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은 늘어난다고 합니다. 꽃가루도 원인이 되겠지만 이 일교차가 커지면서 이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네. 이 특히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에 그리고 이 오후보다는 오전에 꽃가루가 더 멀리까지 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바람이 많이 불면 꽃가루가 많이 날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람이 세게 불 때보다는 오히려 초속 한 2m 정도로 약하게 불 때 이 꽃가루가 공중으로 떠오르면서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뭐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는 이런 시기에 가장 조심해야 하는 거죠. 바람 세기도 오히려 약하게 불 때 더 날린다고 하니까 네. 정말 의외네요. 네. 자, 어쨌든 봄철에 뭐 오전에 산책하는 거는 꽃가루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네. 자, 만약에 이렇게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게 되면 어떤 대처 방법을 해야 할까요? 우선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는 감기와 혼동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 보통 감기가 한 1, 2주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낫게 되지만 이 알레르기 비염은 원인 물질이 사라질 때까지는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뭐 재채기가 난다거나 콧물이 난다거나 또 이 가려움증이 계속 이어지면 병원을 찾거나 약을 복용하는 게 좋겠죠. 또 무엇보다 이 원인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피해야 되는데요.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날에는 선글라스를 쓰고 또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외출 후에는 옷에 묻어있는 먼지나 꽃가루를 꼼꼼하게 털어주는 게 좋고요. 손발이나 얼굴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씻는 게 좋겠죠. 또 이 비염이 심할 때는 생리식염수로 이 코를 씻어주는 것도 도움이 좀 된다고 합니다. 집안에서도 뭐 침구류 같은 것들을 자주 소독을 해주고 물걸레로 꼼꼼히 청소하는 게 좋은데요. 이 특히 기상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날씨나 이 미세먼지처럼 꽃가루 농도 위험 지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출이나 집안 환기가 걱정되실 때는 이런 정보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비염 환자인 분들 비염 스프레이 많이 쓰시는데 처방전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스프레이는 오래 쓰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함께 주의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이 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지속 가능한 개발, 이 최근에 주목을 받으면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속 가능한 개발이 과연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모순으로 들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개발을 하기는 하는데 환경을 지키면서 개발을 한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그동안 뭐 전 세계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아주 빠르게 달려왔잖아요. 특히 공업과 제조업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무분별한 개발도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뭐 지구 온난화처럼 이 비이상적인 기후 변화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뭐 자원이 고갈된다거나 생물 종이 멸종되는 것처럼 이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서 생태계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발전을 이루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속 가능한 개발의 의미입니다. 네, 정말 그동안 산업화를 거치면서 무분별하게 개발을 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그런 점들 때문에 지속 가능한 개발이 나타나게 됐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 1987년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유엔 산하의 세계 환경개발위원회가 보고서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후에 이 지속 가능 개발위원회가 유엔 산하에 설치가 되면서 130여 개국이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요. 2002년에는 이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상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0년부터 대통령 자문기구로 이 지속가능 발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보도에서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런 지속 가능한 개발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우선 우리나라가 뭐 한강의 기적 이렇게 불릴 만큼 아주 빠르게 성장을 이뤄냈잖아요. 그 중심에 이 국토 개발이 있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무분별한 뭐 산림 개발이라던가 뭐 갯벌 매립 이런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는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결국은 이 생태계가 스스로 복원할 수 없을 만큼 그 범위를 넘어선 정도의 개발이 이루어진 건데 우리나라는 특히 또 이 국토 면적에 비해서 인구 밀도도 높고요. 또 전기나 물 사용량도 이 면적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지속 가능한 개발이 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개발을 하기는 하되 지속 가능하게 환경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 현재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노력 자체가 이 국토를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 친화적인 개발의 범위를 좀 더 확대를 해서
더 넓은 곳에 적용을 하고요. 이 생태계를 조금 더 복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국토 개발을 진행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려면 뭐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 주민이라든가 뭐 해당 지역의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또 이 의견을 이 환경 정책에 반영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정말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이를 복원시키는데도 또 돈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애초에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 4일 강원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의 산림 피해 면적이 530헥타르에서 1,757헥타르로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여의도 면적이 6배가 넘고 축구장 면적으로 따지면 무려 2,460배에 달합니다.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위성영상 분석을 통한 피해 면적 조사 결과 고성과 속초 700헥타르, 강릉 동해 714.8헥타르, 인제 342.2헥타르로 잠정 집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알려진 고성 속초와 강릉 동해 각 250헥타르, 인제 30헥타르 등 총 530헥타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자, 이처럼 지난 4일 발생한 강원 산불은 산림 생태계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습니다.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산림이 온통 거대한 숲덩이로 변했습니다. 검게 그을린 나무들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고 풀과 흙도 잿더미가 됐습니다. 검게 탄 산비탈에서 어미 멧돼지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됩니다. 바로 옆 새끼 2마리도 불에 탔습니다.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 봤습니다. 역시 불에 타 죽은 노루와 고라니, 너구리 등이 잇따라 나타납니다. 불길을 피해 계곡으로 달아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산불이 덮친 동해 지역 한 야산입니다. 반경 50m 안에서 발견된 불에 타 죽은 야생동물만 10마리에 이릅니다. 운 좋게 화를 면한 야생동물들도 돌아올 리 없습니다. 먹이가 사라지고 보금자리도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식물이 이렇게 자라지 않으면 동물들은 들어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식물 자체가 복원되지 않는 한은 야생동물이 들어오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죠. 하천 역시 화마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불에 타 검은 돌덩이처럼 변한 갈대가 즐비합니다. 검은 빛으로 물든 하천에서 백로와 오리가 먹이 찾기에 바쁩니다. 불탄 숲에서 재와 토사가 흘러들면 하천 생태계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 피해 지역 어류는 3년, 곤충은 13년, 나무와 야생동물은 최소 30년이 지나야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식생이나 동물 등과 같이 모든 생태계가 일시에 파괴가 되다 보니까 모든 분류군이 동시에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파괴돼 버린 생태계. 예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지금은 예측하기조차 힘듭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소를 생산해내는 전극이 개발됐습니다. 아주대 연구팀은 태양광을 전기로 전환하는 효율이 97%인 전극을 이용해 물에서 수소를 뽑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까지 청정에너지원인 수소를 만들기 위해 태양광을 이용하려는 시도는 많았지만 효율이 60%에 불과했습니다. 연구팀은 이산화 타이타늄 나노막대와 황화물 방막, 니켈 산화물 방막을 겹겹이 쌓아 올렸더니 빛이 양전하와 음전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전하 손실이 적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값이 싼 니켈 산화물을 적용한 것이 장점이라며 이 전극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반응을 하도록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정에너지 확대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도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원자력 연구의 산실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창립 60도를 맞아 안전을 기반으로 한 원자력 기술을 새 발전축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한국형 중소형 원자로 스마트, 가압기와 증기 발생기 등 주요 시스템을 하나의 압력 용기에 설치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스마트 원자로 2기 건설이 추진되고 있고 시장 전망도 밝습니다. 지진과 쓰나미에 대비한 안전성을 검증받았고 인구 10만 명이 넘는 중소도시에 난방과 전력은 물론 물까지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의 첫 번째 2기를 조만간 건설할 예정이고 사우디 건설을 발판으로 해서 중동 지역 국가 또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저희들이 진출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와 원전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장치인 아틀라스,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건설 등은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 60년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원자력 연구원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고 핵폐기물 불법 매각 사건이 불거지는 등 원자력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생일잔치 자리에서 제일 강조한 것이 안전이었습니다. 원자력 산업을 안전과 신뢰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는 기반 기술로 키우겠다는 다짐입니다. 높은 수준의 안전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안전을 저희들이 국가 여러 가지 방제 시스템에 적용을 한다면 훨씬 우리나라가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너지 정책의 변곡점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구 현장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안전관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60년을 열기로 했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상대방의 의미 없는 행동이나 말에 깊은 의미를 부여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하고 쉽게 착각에 빠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건 어떤 심리일까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착각의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단순한 친절이나 호의인데 저 사람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에 빠지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착각은 자유라고는 하지만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런 착각이 주로 여성보다는 남성에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실제로 코네티컷 대학하고 앨런 대학교 연구팀이 18세에서 22세 정도 되는 남녀 43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예. 남녀 두 사람은 이제 짝으로 일종의 커플을 이뤄갖고 예. 5분 동안 대화를 하게 했어요. 대화를 끝난 다음에 분위기가 어땠는지 서로의 매력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남자들은 주로 여성이 보여준 친절함을 자기를 유혹했다. 오. 내가 성적으로 매력이 있었다. 이렇게 네. 착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빠졌다 저 여자. 네, 빠져들었다. 예. 그렇게 판단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네. 그래요. 정말 좀 특이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남자 여자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이런 착각이 실험을 통해 이렇게 입증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여자에게는 이런 점이 좀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여성도 약간의 완전 착각 정도는 아니지만 예. 여성들은 조금 반대예요. 오히려 상대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좀 박하게 평가를 했어요. 스스로를요? 네, 이게 네. 방향은 반대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말 정확히 맞느냐 이런 거보다는 이게 남녀가 기본적으로 성향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이게 적용이 된다면 썸을 탈 때 어떻겠습니까? 서로 간에 남자 여자 양쪽 다 사실 오해하거나 착각할 개연성이 많겠죠.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제 남자들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죠. 나 같은 경우는 저렇게 행동할 때는 분명히 좋을 때만 저렇게 행동하거든. 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했으니까 나를 좋아하는 게 틀림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해서 여성들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저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까 특히 이제 관심이 있는 경우는 절대로 저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아. 근데 저 남자가 저렇게 행동하니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을 거야. 날 안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이게 오해가 생기고 잘 될 관계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썸 타는 상황 지금 가정을 들어주셨는데 혹시라도 상대방이 마음인 줄 알고 고백을 했다가 차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거절당했을 때 돌아서면 다행이지만 혹시 잘못된 마음을 먹으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적지 않죠. 무서운 일들이 많잖아요. 예. 네. 사실은 이제 이렇게 뭔가 자기가 착각을 해놓고 나서도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실망하게 되잖아요. 예.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데 심리학에서 보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좌절하게 되면 다음에는 공격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예. 네, 이걸 좌절 공격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행동해놓고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자기가 먼저 유혹했잖아.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예.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뭔가 이 정도 분명히 나한테 빠진 게 맞는데 왜 저렇게 얘기할까?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정도로 말하는 거에서 그치면 괜찮은데 자기가 이제 뭔가 좌절되고 뭔가 화가 많이 나왔고 예. 보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따라다니고 심지어 스토킹을 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범죄로 좀 문제가 됩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뭐 직장에서 일어날 경우에 자칫하면 정말 큰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질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상사가 후배나 부하 직원에게 퇴근하고 나서 뭐 사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직장 내에서도 뭐 수시로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점들 우리 사회에 정말 만연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행동은 어떤 심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퇴근에 연락하지 말아야 되겠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상대방의 입장이나 특히 성이 달랐을 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거를 일종의 젠더 감수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젠더 감수성이 없게 되면 아니 내가 특별한 의미로 뭐 다른 말로 한 것도 아닌데 왜 내 행동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강하게 반응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능성이 많은데, 또 하나 이제 상사 같은 경우에는 부하 직원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은연중에 깔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에 문자나 전화를 하게 되고 만약에 그 안에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포함된다면은 실제 일과 시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직장 내 성희롱의 범죄에 들어가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윗사람이 위기에 의한 폭력을 아랫사람에게 저지른 그런 행동들 우리 사회에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죠. 네, 최근에 그런 사례가 많이 보고됐는데요. 그 연희단 거리패의 예술 감독이었던 이윤택 씨 같은 경우에 사실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단원 9명을 대상으로 총 25차례나 성폭력을 행사한 거로 지금 사실은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지금 그 구형을 받았죠. 근데 피해자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거절을 했다가는 내가 여기서 안무를 도저히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뭔가 보복당할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참아야 했고, 심지어 성폭력 당했다는 기억조차도 잊게 했다, 이렇게 반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 비서인 김지은 씨를 업무상 위력을 사용해서 10차례 넘게 강제 추행했다는 그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2심에서는 그 김지은 비서 그분의 진술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무형적인 위력을 행사했다라는 입장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구형된 상태고요. 물론 지금 대법원에 상고된 케이스이긴 합니다만은 법정 구속되어 있습니다. 사실 상사하고 부하 사이에는 권력이 차이가 있잖아요. 힘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랬을 때 이게 성폭력을 하게 됐을 때 위력에 의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인정 여부가 관심의 대상인데요. 상사들이 생각해야 되겠죠. 위력이 더해져서 다가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상사 이런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근데 정말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분들이잖아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실제로 그 여성가족부에서 성희롱 실태 조사를 했어요. 2016년에 했더니 성희롱 행위자 중에 40대 이상의 비율이 73.8%라고 합니다. 아마 중년의 여러 가지 공허함, 위기 이런 것들이 관련되지 않을까 생각되나요? 네, 그래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인데 이 상하 관계에서 오는 이런 폭력들 줄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첫 번째는 이게 상하관계 자체가 원래 힘의 불균형 상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불균형을 자기가 잘못하면 내가 그냥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해도 상대방한테는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가능하면 서로 상호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네요. 네, 두 번째는 그 상사 입장에서는 부하가 하는 긍정적인 멘트 이런 것들을 너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부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는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으니까 실제보다 더 긍정 편향적인 그런 어떤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정말 잘한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안 되겠죠. 세 번째는 관심의 표현이라는 건 알겠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걸 다른 식으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힘들어 보인다고 뭔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생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간섭을 하거나 또는 성적인 농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상사나 부하 직원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업무 관계와 그다음에 나랑 어떤 개인 관계 이것들을 믹스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혼동하면 안 되는데 따라서 일과 시간 이외에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유로 연락을 하거나 이런 것 자체를 행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번에 안희정 지사 2심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1심 무죄를 바꾸게 한 그런 용어였죠. 이런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도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생강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의 바깥 경계를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릅니다. 블랙홀은 강한 중력으로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천체라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2017년부터 지구 전역에 있는 전파 망원경을 총동원해 사건의 지평선, 즉 블랙홀의 실루엣을 촬영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경이롭게 느껴지네요.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